1930년대 후반에 신무용의 발전과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이 신무용가들 최승희, 조태권, 박영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1938년에 최승희는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조태권은 프랑스, 그리고 박영희는 독일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 초반부터 이제 조선춤을 모티브로 새로운 무대 예술로 이렇게 재창조한 이런 작품을 가지고 세계 무대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이 무용가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한 것에 대한 이 기대감과 자긍심이 이 당시의 조선 사람들에게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무용가들 자체, 이 최승희 선생님이라던가 조태권, 박영희 선생님은 이 해외 활동을 통해서 이 조선춤의 표현에 대한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 조선춤을 무대 예술로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매우 진지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해외 활동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해외 활동도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제 이분들이 더 이상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조선 또는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최승희 선생님의 이 세계 무대 활동을 보겠습니다. 세계 무대 진출로 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이 1938년 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첫 공연과 함께 미국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직 컴퍼니와 이제 계약을 장기로 해서 이제 미국 전국 순회 공연을 돌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게 잘 그렇게 흥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있던 한인들이 이 사람의 사상이 조금 의심스럽다. 일본과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막 공연할 때 막 데모도 하고 신문에 기사도 내고 해서 그렇게 이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미국은 우선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치적 성향보다는 이 한국 문화의 특수성 으로 이 당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에 매우 빠져 있을 텐데요. 유럽인들에게 이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유럽에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인기를 몰아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재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3개월 동안 또 미국에 가서 또 대성황을 하고요.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멕시코 그래서 남미 순회 공연까지 하면서 정말 이 3년여간의 세계 순회 공연의 이제 성공으로서 이제 독보적인 존재로 정말 반도의 무희로 부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승희는 무용가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을 하면서요. 또 이제 유럽에 가서 공연만 한 건 아니라 또 발레나 오페라나 그런 유럽식의 공연도 많이 봤죠. 그래서 이 한국 무용, 조선춤을 바탕으로 이 코리안 발레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막도 있고 하는 그런 코리안 발레를 제작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광복이 되고 1945년에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의 활동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조태권 선생님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이따가 1937년에 조태권 선생님은 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연을 승무, 건무, 국거리, 가사오접, 아리랑, 포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조르주 리빠르라고 그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무용수가 이제 프랑스로 와서 했던 파리 오페라의 주역 무용수와 아주 막역하게 지내고 또 여러 프랑스 당시 문화예술에 활동했던 그런 여러 예술가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춤의 발레 무용을 발레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한국 춤의 서양 춤의 형식미를 어떻게 결합하는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랜드 발레, 이제 최승희는 코리안 발레였는데 조태권 선생님은 그랜드 발레라는 이제 작품으로, 그러니까
명칭으로 학과 1940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요. 부여회상곡을 만드는데요. 사실은 이 부여회상곡이 이제 말이 많은 게 이게 일본 정부가 이제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만든 약간 정치적 프로파간다식의 그런 무용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라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한국 춤의 서양 춤의 형식을 결합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작품들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태권 선생님은 유럽 활동을 통해서 한국적인 주제를 이 발레와 현대무용의 기법과 요소로 표현하는 데 이제 고민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게 그랜드 발레 작품이고요. 이제 무용평론가 선생님이나 무용사 학자 선생님들은 이 조태권의 이 당시의 이 작품을 근대적 한국 춤의 전범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여긴 선생님을 볼 텐데요. 이제 박여긴 선생님은 독일로 바로 넘어가세요. 1937년 5월에 베를린에서 개인 발표회를 갖고 이분은 조선춤이라기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모던 댄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 무용학교 강사 도 하고 독일 국립학교에서 수학을 하기도 합니다. 1938년에 독일 무용학교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해서 아시아 무용학과를 이제 신설하기도 하고 정말 그 유럽 사회에 정말 들어가서 그 무용 활동 당시에 이제 현대 무용 활동을 하셨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으로 돌아가셔서 저술 활동을 통해서 현대 무용의 이론적 정립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육무용 원론이라든지 이 무용 창작과 연출, 무용 미학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발표를 하시고 이 책들이 우리나라에 뭐 70년대, 80년대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은 안 했지만 이런 번역서로서 우리 한국 무용계의 무용 이론을 그러니까 무대 예술로서의 무용의 이론을 정립하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이 박영인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무용 신무용 4인방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1964년부터 미국에서 활동을 하세요. 플러턴 대학,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러턴 대학의 이제 아시아 무용 학부장으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분도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무용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유럽에 가서 이렇게 강사 활동도 하고 정말 정규적인 수업을 하고 한 데 있어서는 또 그 영향과 그 영향력은 크다고 봅니다. 한국적 모던 댄스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대 춤, 근대 시기에 최승희와 이 조태권의 이 초기작에서 이 표현주의적 경향이 강한 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시바쿠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적 모던 댄스가 유입되는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 표현주의 영향을 받은 이시바쿠 스타일의 이 서양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춤들이 바로 이 초기에 최승희와 조태권의 작품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암울했던 현실을 표현하면서 작품 자체도 매우 어둡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최승희와 조태권의 모던 댄스는 우리나라의 외국 춤을 이제 소개하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고 또 춤 문화에 또 신무용이 수용됐다는 의미에서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모던 댄스와 이 유럽과 미국의 모던 댄스와의 그 태동과는 좀 약간 그 결이 다른데요. 한국의 모던 댄스는 이 신문화를 수입하려는 그 욕구의 발로, 그 서양 문화에 대한 욕구의 발로로 적극적으로 이 모던 댄스가 유입이 됐다면 미국과 유럽의 모던 댄스는 발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토슈즈를 신고 있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추는 그런 다른 역사적, 철학적 배경에서 이 한국의 모던 댄스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국적 모던 댄스로 또 현지화됐죠. 또 조태권, 최승희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각 무용가들의 이 작품의 성향에 따라서 그 특징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요. 최승희도 다르고 조태권도 다르고 배구자 그리고 박영행까지 다 나타나면서 이 신무용 시대가 전개되고 발전되는 것이 바로 이 근대 시기의 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포함하여 조선 말기에 서양 문화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특히 1902년 서양실 왕실극장의 협률사, 원각사가 설립이 되어서 1902년 12월 4일 소춘대유희라는 첫 극장 공연이 개최됩니다. 이렇게 서양식 극장의 등장, 즉 새로운 춤의 공간, 교육 제도, 유통 방식의 변화와 함께 전통시대의 춤이 근대춤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일제강점기에는 궁중무용과 이 궁중의 제도는 축소, 폐지, 재편되면서 이왕직 아학부 그리고 아학생 양성소에서 이 조선 궁중 악무의 명맥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궁중여학의 해체와 기생조합이 조직되어서 건번과 기생학교를 중심으로 기생들이 관리, 감독, 교육되었습니다. 근대 시기에는 새로운 춤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무용 용어에는 무도, 댄스, 무용, 신무용이 있고요. 조선의 춤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서 향토무용, 민속무용, 고전무용, 민족무용 등이 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끈 공연들이 있는데요. 192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해삼이 조선 학생 음악단의 전국 순회 공연과 1926년 이시바쿠의 현대무용 공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성주는 1937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설립하여서 조선춤을 발굴하고 집대성하고 무대화하여서 춤예술로 정립하여 현대의 전통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신무용은 조선춤을 모던 댄스 기법으로 추는 무대화된 춤인데요. 대표적인 신무용가들로는 배구자, 최승희, 조태권, 박영인이 있습니다. 최승희는 이시바쿠에게 현대무용을 사사받고 조선춤을 모티프로 한 신무용 작품들로 전 세계에 조선춤의 예술성을 알린 무용가입니다. 조태권은 이시바쿠에게 현대무용을 사사받고 조선춤의 발레 형식을 접목시킨 그랜드 발레를 만들어 한국 근대무용의 토대를 만든 무용가입니다.